2024 한국금융미래포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AI 혁명과 금융혁신 정책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패널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승범입니다. 오늘 한국금융신문의 미래금융 포럼, 미래포럼이죠. 한국금융미래포럼, AI 혁명과 금융혁신 3.0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감독기관, 또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오늘 토론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AI가 몰고 올 미래 굉장히 궁금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예측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제 강의를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먼저 참가자들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부터, 제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곽범준 금감원 디지털 혁신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 옆에 아까 발표하셨죠. 오순영 KB 국민은행 금융 AI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장희로 하나금융지주 AI 데이터 본부장님이십니다. 예, 디지털 경제금융연구원장님이신 정유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 왼쪽입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부장님이십니다. 다음에 이연경 미래에셋 자산운용 AI 금융공학 운용부문 대표님. 다음으로 우리 홍기영 한국금융신문 금융연구소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 3월에 홍콩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AI와 금융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지금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먼저 듣고 가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은행, 증권, 보험 오늘 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험 쪽에도 사실 이 헬스케어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AI 가버넌스 또 AI 윤리, 에틱스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또 금감원의 곽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을 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자분들 그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우리 홍기영 우리 박사께서 대표 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네 분이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 말씀을 좀 나중에 이제 듣고 먼저 이제 두 분 발표 안 하신 분이 우리 금감원의 곽 국장님하고 정유신 교수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고 나중에 랩업하는 말씀을 한 분씩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금융감독원의 곽범준 디지털 혁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디지털 혁신국장 곽범준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이제 가버넌스와 윤리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김에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AI라는 게 이제 생성 AI가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대중들이 사용한 이후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긴 했는데 그전에도 굉장히 다른 분야의 기술 발전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실 수 있지만 배아줄기 세포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왔을 때 사실은 그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주제를 관통하는 문제점은 사실은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발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고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 문제도 있었지만 흰색 트럭이 앞에 갈 때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술 문제는 곧 해결되는 거고 정말로 중요했던 문제는 사고 직전에
이 시스템이 드라이버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가,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들이 항상 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규제의 지금 사실은 아까 저희 이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망분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가 사전 동의를 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내재되어 있는 윤리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AI 초반부터 사용되는 게 하나가 예를 들면 신용평가 시스템인데, 신용평가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하냐가 결정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사람이 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은 저희가 예를 들면 국적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I 데이터가 만약에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로보 어드바이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국제증권감독자협회에서 아이오스코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시하는 위험성이 아까 발표해 주셨지만, 과연 이 시스템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회사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보다 우선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크게 화두로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나중에 이슈가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발전된 시스템들이 뒷걸음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윤리 문제의 기반이 되는 게 가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 센터장이 발표하실 때 가버넌스 중요성을 이미 강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개입하는 경우에 기술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고 특정 방향성을 저희가 원하지 않게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이제 뭐 위험 분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다음에 윤리 원칙을 얼마나 잘 정립하시는지, 윤리위원회를 얼마나 잘 운영하시는지,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AI 발전을 다지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 소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독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정유신 원장님께서 AI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발표하신 분들이 다 발표를 했으니까 뭐 또 발표 안 한 사람들이 먼저 하락해서 사실 오늘 들으면서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 포럼 차원에서 지금 AI를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좀 AI 전반적인 것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 금융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소회, 그러니까 AI가 지금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딴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것들이 태동이 될 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과 레비뉴가 제너레이트 되고, 그렇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초기에는 뭐 항상 이제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리스크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AI를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차원에서 디지털화 가속했다는 차원에서 이게 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디지털 금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곧잘 했었는데, 이게 시장혁명이냐 기술혁명이냐, 그랬을 때 저는 단호히 이건 1, 2, 3차 산업분야하고 굉장히 다르게 시장혁명이 시작이다. 지금 디지털이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나서 그 정말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시장을 갖다 만들어서 거기서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이 또는 좋은 그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에 막 50억 이상이 잠재 고객으로서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니콘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빅텍들이 엄청난 그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다 싹쓸이하면서 그런 게 만들었다. 그 시장 혁명이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 혁명인데, 뭐 사실은 뭐 PC 혁명보다 그 차원에서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뭐냐?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제너되는 그 데이터 그 원료가 뭐냐? 사실은 데이터였잖아요, 그죠? 그게 생산자의 정보도 있지만 그건 기존도 쓰였고, 소비자 정보에서 맞춤형이 커스터마이즈까지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인프라 기술들이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ABCD, IG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AI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있고 클라우드 있고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IoT, 5G, 6G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AI가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면 지금 모바일 시장 혁명에서 지금 진정하게 기술 혁명으로 지금 가는 그 단계다.
첫 단계. 우리가 지금 그 가트너의 어떤 기술 성장 국서 하이퍼 곡선에서 따르면은 가성비가 나온 첫 단계 단추를 끼는 게 지금 AI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전부 디지털 틀 안에 있어요. 디지털 그러니까 금융 같으면 디지털 금융 틀 안에 있는데 이때까지 협의의 IT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AI 금융 쪽으로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그리고 저는 그냥 감히 좀 더 예측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 아마도 버티컬한 시스템에서 호라이즌탈스 하이브리드 가면서 블록체인 금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잠깐 지금 선을 보였지만 메타버스에서 IoT 공간기술 포함한 그런 IoT 금융이 또 나오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 쭉 가는데 그냥 거기까지는 지금 좀 먼 얘기니까 지금 AI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거다.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지금 AI가 지금 디지털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 AI를 좀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비단 금융만이 아니라 이미 뭐 엔비디아 그것 때문에 엄청 주가 떴지만 모든 산업하고 다 지금 연결돼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강력한 인프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면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신산업이 아니라 전 산업의 그 생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가성비 또 내진 경쟁력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인프라로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이 AI를 갖다가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항상 모든 상품은 리턴 저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곧잘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리스펙트 리턴을 바라보고 어떤 걸 편익을 얻을 거에서 그것 갖다 시장을 만들고 산업화를 시켜요. 근데 리스크는 사실은 공공재로 어프로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우리 경제학 배운 사람들은 다 알지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지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는 없어요. 잠깐만 존재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정하게 리스크를 산업화시켜야 되는 뭐 근데 그게 보안 산업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지금 AI를 바라보면서. 근데 지금 뭐 아시지만 AI가 지금 국가 간에 엄청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어떤 하나의 산업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를 어떤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리스크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뭐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고 지금 AI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무슨 뭐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합성 데이터 이슈도 있고 지적 재산권의 뭐 침해 이슈도 있고 무책임한 어떤 그런 AI 어떤 그 특성도 있고 그런 AI 독자적인 리스크도 있고 기존의 어떤 그런 그 해킹이나 이런 리스크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또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가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먼저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쥐고 있는 강력한 인프라로서 이거를 어떻게 리턴에 포커싱을 해서 키울 건가 하는 쪽에 국가적인 전략 갖다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각도에서 우선 보고 있고요. 그런 틀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지금 이슈가 있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근데 지금 AI의 경쟁력은 하나는 기본 하드웨어 쪽으로 반도체.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좀 잃었죠. 지금 메모리에서 비밀로 가는데 지금 사실은 실기했습니다. 뭐 이게 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뭐 지금 현대 AI는 룰 베이스 AI가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 있을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제너레이트하고 이걸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냐가 결국은 AI의 또 다른 쪽에서의 경쟁력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슈. 뭐 개인정보 보도 있고 아까 리스크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AI로 인해서 디지털 가속화가 더 빨리 되니까 그 자체도 리스크도 있고 기존의 어떤 그런 해킹 리스크 플러스 AI 자체 리스크 그 다음에 디지털 가속화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디지털 뱅크런 이슈 이거를 그러면 제어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리스크를 갖다가 아까 말씀대로 산업화시킬 것이냐 이런 이슈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또 다른 하나의 세 번째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제 혁신 같은 걸 계속 보면서 문제를 뭘 느끼냐면 파괴적 혁신이 과연 잠재 성장이 낮은 나라에서 가능한 얘기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컨대 디지털이 아날로그 갖다 대체하면 생산성 높이고 경쟁력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 다 높이는데 고용 창출에서 문제가 생겨요. 10명이 하던 걸 6명이 하니까. 그러면 다 국회 앞에 가서 머리 들고 가서 데모합니다. 그죠? 총론에서는 찬성해도 강론에서 다 반대야. 그러니까 다 타다야. 뭐든 A에 타다, B에 타다, 뭐 보험 타다, 무슨 타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관건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장이 클 거라는 익스펙테이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장이 클 수 있을 거라는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컨 티어가 먼저 치고 들어가고 세컨 티어가 먼저 치고 들어가니까 포스 티어도 당황해갖고 그쪽 머리 뛰두른 대신에 거의 뛰어들고 이러면서 혁신이라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과연 지금 이 빅데이터라든지 AI 쪽을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게 맞느냐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융합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융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 융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영경 그 공학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동의 또 일부는 좀 다른 생각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융합은 그냥 단순한 융합은 예컨대 우리 뭐 PB나 증권사 FP 같은 경우에는 저관여 쪽으로 가서는 융합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고관여로 해서 예컨대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법률 시장이라든지 또는 세금이라는 이슈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때는 이 두 개를 그 데이터나 정보를 융합해 갖고 이렇게 가게 되면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느냐, PB 시장을 또는 FP 시장 확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그런 고용 창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장 확대할 수 있으니까 고용 창출되면서 경쟁도 높이면서 이를테면 소비자 만족 높이는 쪽으로 가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런 융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저는 굉장히 좀 약간 흥분하고 잘 됐다. 우리 김지원 그 장관님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기술 TF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AI 협의회라고 그랬잖아요. 좀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리스크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리턴 쪽에 포커싱 해가지고 금융회사들이 비금융 하는 쪽에서의 겸용 업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허용을 하고 반드시 또 반대로 또 IT나 또 비금융 쪽에서 금융에 올 때 또 그 다른 쪽으로 갈 때 인베디드 파이낸스 갖다가 우리가 허용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확장하는 융합으로 베리굿, 베리굿.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허용될 거냐? AI 때문에 돌파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지금 그 마이데이터 2.0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제대로 좀 해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종 간 융합.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금융 지금 디지털 많이 썼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가 그 있어요. 인구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비 굉장히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지냈대. 또 하나 의료보험은 우리가 다 공보험을 갖다가 공의료보험을 택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다 지금 진단을 받아갖고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반드시 두 개를 엮으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다. 죄송한데 의사들 반대도 해야 돼.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고관여 비즈니스, 고관여 그 융합을 해서 데이터나 정보를 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인베디드 파이낸스 쪽으로 치고 나가거나 또는 겸용을 갖다가 치고 나가거나 하는 쪽으로 트렌드를 바꿔 나가면 저는 의료 쪽이랑도 충분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의사들을 손으로 하는 시대 끝났잖아요. 손 서비스라는 거는 AI가 들어왔는데 무슨 의사들이 정말 진정한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대 내에 의공대를 만들고 공대 내에 공의대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총장이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쪽의 각도를 저희가 가져가면 금융과 그 의료 헬스라는 굉장히 한국으로서 강력한 데이터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뭐 시간이 없다니까 하나 지금 뭐 제가 또 딴 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인 사태를 사실은 이거 좀 민감한 일 수도 있지만 저 한국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연일지 모르지만 양사 간의 어떤 보안 문제가 터진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AI 지금 저 TSMC 갖다 지금 일본에 미국에도 두고 일본에 두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만 대만이 유효해.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가? 하여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일본이 지금 손정희 회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AI 강국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AI 강국 만들겠다 그러는데 AI는 두 가지잖아. 반도체, TS, 비메모리 그런 쪽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인데 일본이 이때가 디지털 안 했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가 없어요.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게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괜히 뭐 국가 간의 그런 이슈로 생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전략을 갖고서 저기에서 진짜로 좀 뭐 금융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국민적 여론도 떠드는 게 여론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갖고서 좀 해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 우리 정유신 교수님 AI 관련해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정유신 교수님이 핀테크 업무를 처음 시작하고 할 때 이때 2010 몇 년이었죠? 16년, 15년 이때부터도 계속 지금 이거 관련된 일을 자문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자문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파괴적 혁신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굉장히 아픈 질문이고 이게 가능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마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홍기영 연구소장님께서 대표 질문을 우리 토론자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들을 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류를 해 보니까
대강의 그 이제 질문에 어떤 그 패턴이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 AI의 그 유용성, 특히 금융산업에서의 유용성으로 볼 때 금융회사 관리나 운영의 효율화 내지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가치, 소비자의 만족 내지는 소비자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제 오순영 센터장님과 장일호 상무님한테 각각 같은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고 싶어서 그거를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비슷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은행에서 그 AI 서비스 개발하고 계시니까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이제 고객 서비스에 그 생성형 AI를 적용할 경우에 고객의 의도와 다르게 이 AI가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객 서비스 쪽에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도입에 앞서서 사실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우선은 안쪽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차후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의도와 다르게 뭔가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답할 확률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의도 파악에 대해서는 이 생성형 AI는 정확히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답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답변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뭐 논문이든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정확한 답변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은 퀘스천인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고객 서비스 이전에 내부에서 충분히 워킹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당연한 답변인 것 같지만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사실은 고객단에 저희가 서비스를 빨리 뭔가 제공하는 거가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는 약간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산업을 조금 죽이거나 그 기술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확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일단 충분히 활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설사 잘못된 답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든 아니면 그 앞단에서 어떤 대응하는 거에 대한 어떤 레슨 런드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오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손님한테 바로 어떤 답을 주는 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99%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1%가 틀려버리게 되면 이건 진짜 대형 사고가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영업점에 가게 되면 직원도 어떨 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냐 하는데 그건 우리는 실수라고 합니다.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계가 시스템이 하는 거는 사고입니다. 근데 AI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바로 한 예를 드리면은 손님이 챗봇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AI가 어떤 질문인지 정리를 하지만 그 답은 사람이 만들어 준 것만 나갑니다. 확인된 것만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이 AI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걸 막아주고 다만 AI가 도울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거는 직원이 만들어준 답을 지금 직원이 직접 오딩을 다 타이핑을 하고 있거든요. 다 코딩을 짜고 그거를 AI가 먼저 한번 이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직원이 다만 그걸 확인하고 그걸 올리게 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거는 이제 그 AI에 대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이제 고민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 전산 담당자들은 항상 좋은 기계, 좋은 캐파가 큰 거, 아주 신형 컴퓨팅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그 회사에 요구를 하면은 이제 CEO나 또 재무 쪽에서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주장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이제 투자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게 항상 그 좀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를 이제 도입해서 활용함에 있어서 인프라, 기술적인 그런 장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력을 이제 확보해야 될 텐데, 아까 그 발표 내용 중에 대규모 컴퓨팅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AI 투자에 대한 고민 내지는 은행들의 지금 전략이 어떻게 이 투자에 대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아웃풋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막대한 조직, 큰 조직을 계속 키워 나가서 그게 답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뭐랄까 지금 어떤 나름의 지혜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금융그룹과 국민은행을 대결을 시키는 구도 같습니다. 잠시 이렇게 제가 웃겨드리려고 농담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상민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크게 뭔가 가져가는 그런 그 부분보다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례로 말씀드려 보면은 챗GPT 3.0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금융권이 다들 서둘러 이걸 도입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쪽에서 국내 판매에서 와서 제안한 게 본 사업도 아니고 POC 사업이 100억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와서 그냥 무료로 하자고 그럽니다. POC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른다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완벽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작년 상반기만 해도 저희 다들 마음이 급했어요. 뭔가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계속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내부에서도 초질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 경영진 설득하고 토론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뭔가 정교화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어떤 큰 규모의 투자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주 작게는 해봤는데 그거를 실무에 정확히 태워보지는 않았거든요. 그 과정을 저희는 지금 이번 해에 몇 가지 케이스를 저희가 선별을 했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서 그 가운데 저희 나름대로 레슨런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보다는 실질적인 실속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올해 저희가 해야 될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결정만 하면 그것들을 뭔가 구현하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 뭐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먼저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작년하고는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네, 두 번째 우리 질문을 대상을 이제 우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부장님, 아주 지금 이제 바쁘실 거예요. 올해 11월부터 하나요? 11월, 12월 우리 실험이. 예. 실거래 테스트가 이제 앞두고 있어. 이거 아마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 10만 명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범용 CBDC 연구를 진행하시다가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기관용 CBDC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지금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 금융회사 직원들도조차 정부가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첫째 질문, 여러 개 질문 중에 CBDC 혁신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CBDC 혁신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CBDC랑 기관용 CBDC가 분명히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우려를 먼저 얘기 드리고요. 그 혁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범용 CBDC 같으면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장애적인 장애물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슬라이드 말씀드린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 빅브라더가 이슈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큰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자주 어디 행사 가게 되면 자주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써왔습니다. 그래서 CBDC 설계할 때요. 설계할 때 중앙은행이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설계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요. 네, 심지어 거기도 이제 당연히 실명 정보를 볼 수는 없고요. 설령 가명 정보, 예를 들어서 지갑 주소가 노출되더라도 그것까지도 중앙은행이 보지 않게,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발행량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혹시라도 가명 정보를 볼 수 있을까봐 그것까지도 보지 않는 방법, 그걸 이제 개인정보 강화 기술이란 말이 있거든요. PET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뭐 영지식 증명 또는 이제 동형 암호화 기술 이런 것들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 MIT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두 번째 더 이유로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업무 제들 이제 뭐 유인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기가 있느냐 했는데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 지역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입니다. 그게 원래 목표입니다. 목표. 중앙은행의 지역결제 시스템은 안전성.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돈이 이제 제대로 이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고, 효율적은 싼 값에, 수수료가 싼 값에 이제 싼 값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싸게 이제 이체되느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인 체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유럽에서 지금 디지털 유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베이를 하다 보면 오히려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 아시겠지만 마스터카드, 비자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애플페이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빅테크 애들이 내 개인정보를 갖는 것을 더 두려워해서 중앙은행이 하게 되면 믿는, 차라리 우리 국가의 어떤 기관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문하거든요. 그게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빅브라더가 그러면 진짜 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에 대해서 감시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쓰고 있는, 지급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범용 CBDC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지급 수단 중에 원 오브 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은행이 설령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한 작은 영역의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스몰한 브라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상 CBDC가, 범용 CBDC가 하나의 어떤 원오브 지급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빅브라더 이슈는 저는 이제 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합당한 어떤 문제 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용성에 대해서 이제 혁신성, CBDC 혁신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결제 시스템은 현행 범용 기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토큰화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토큰화 기반의 지역결제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토큰화를 한다는 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장을 공유하는 시스템에서는 거기에서는 프로그래밍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지금과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의 지역결제 시스템은 여기서 원장을 개정하고 또 원장 개정하고 원장 개정, 이런 다단계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리스한 어떤 지급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공유 원장과 토큰화를 통해서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토큰 경제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의 어떤 자산의 어떤 결제의 안전성,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아고라 프로젝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 간 송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혁신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시간에 될 수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은 토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 토큰화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양한 형태의 실문 자산들의 토큰화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또 뭐 음원이나 이런 다 토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사실은 더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질문은 이현경 미래에셋 자산운용 AI 금융공학 운영부분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AI 애널리스트가 등장을 했다는데 소위 백발백중 투자 모델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그 보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산 운용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일반 이제 우리 자산 운용 하시는 인간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AI의 운용 능력이 발현이 가능한지 아까 물론 이제 언급이 좀 계셨지만 이 부분이 좀 계속 관심이 많고 일이명 그 우리 이제 그 연금 저축 내지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허용된다는데 안심하고 맡겨도 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겠는지 여기에 대한 일반인들 내지는 봉급쟁이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약간 내석하게도 백발백중 모델은 현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실제로 판단 부분은 애널리스트가 하고 작성 부분을 AI가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자산운용 시장에서 AI의 역할은 분명히 현재 운용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식 운용을 저도 20년 운영 이상 하면서 주식 운용 매니저들을 보거나 또는 개인 투자가들을 보면 자기가 종목을 하나 발굴할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페이퍼도 많이 읽고 직접 탐방을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애착을 좀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식 바라보듯이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무 자식이면 공부 못하면 쟤는 원래 공부머리가 없나 근데 자기 자식이면 이번에 운이 안 좋았나 또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했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종목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측면이 저는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골라놓으면 결국은 좋을 거야. 지금 안 좋은 거는 시장 여건이 잠깐 안 좋은 거야. 이런 조금 편협된 생각이 있는데 AI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편향성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운영 전략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인간보다는 조금 나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텐데 이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지금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차가운 머리로 AI의 차가운 머리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앞으로 그 운영업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개인이 다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AI를 이용한다면 개인의 재무 상황, 성향, 은퇴 나이 또는 현금 캐시플로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범준 금융감독원 디지털 혁신국장님께 대한 질문이 하나 좀 관심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금융기관 간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 협력이 지금 앞으로 보다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금융회사들은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외부 기관과 데이터 협력을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감독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네, 저희도 사실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 체계가 개인정보와 개인 신용정보는 기본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활용을 하려면 가명이나 임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명 처리를 하거나 임명 처리를 하더라도 간단한 조치로 개인정보가 복원될 수 있으면 그거는 가명정보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벌칙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가명 처리하고 임명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저희가 이제 가명 임명 처리 안내서가 있는데 이제 업계에서 쓰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적들도 있고 저희도 지금 데이터 결합 기관이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가명 처리를 한번 하고 나서 활용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폐기해야 됩니다. 현재 기준상.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한번 가명화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명 처리 적성성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재활용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금융보안원이랑 신정원에서 가명 처리됐던 데이터를 보관하고 한 곳에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 보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키값을 금융보안원 쪽에 나눠 가지고 복원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해서 지금 라이브러리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명 처리 다시 재결합할 때 절차들을 완화하려고 하는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실은 가명 임명 처리 안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업계 의견 반영한 초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협의회에서도 그게 한 가지 과제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작업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랩업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플로어에서 좀 많은 분들 계신데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마이크 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월드 랭킹 차트 맡게 된 뱅크 대표 조현락입니다. 그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는데 그 아고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망성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그 BIS에서 이렇게 뭐 화폐를 유통하고 각 국가 간의 화폐 유통량으로 각자의 뭐 국가를 통제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고라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인지 가망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그걸 이제 AI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POC 정도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미국, 유럽계 기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많이 했는데 굳이 다 아는데 굳이 그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상당히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일단 거기까지 합의했습니다. 지금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서 그럼 돈을 들였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어떤 시스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이제 MVP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구현되는 그것까지를 만든다가 목표고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7개국하고 이제 한 28개 정도 시중은행들끼리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단계로 할 거냐. 그거까지는 제 감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된 게 아니라서.
제가 협약서를 썼거든요. 근데 협약 어그리먼트를 썼는데 거기까지 어그리먼트 쓴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고라 프로젝트의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기존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 보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지역결제 시스템 운영 시간대가 다르고 표준 시간대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어떤 뭐랄까 시일이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송금이 완결될 때까지 그 수수료도 많이 생기고 그걸 아까 말씀드린 토큰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행 금융 규제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떤 거 이것 도입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무슨 통화를 통제하거나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을 도입했을 때 이 토큰화가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거를 정말 저희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뭐 우려들 그 저간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우려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 정도입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 분씩 그 랩업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감원의 곽범준 국장님. 예, 저 오늘 그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냥 기회 주신 김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금융사고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영상 통화를 이제 속이는 그런 방법들까지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제도와 소비자분들이 약간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는 부분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도 보도자료를 발표하긴 했지만 여신 안심 차단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하반기 중에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대출을 받을 때 미리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말고 제3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대출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시행이 되지 않고 미리 입력한 전화번호로 연락을 가게 돼서 본인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발전으로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또 여러 각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신뢰를 많이 가지고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금감원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그런 부분 AI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럼 오순영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장시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사실은 약간의 지혜를 얻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싶고 앞으로 KB금융의 AI 진행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장희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런 자리에 오늘 제가 첫 데뷔를 했습니다. 은행 근무한 지 30년 만에 첫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하면서 진짜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끝날 때 되다 보니까 저는 작은 걸 내놨고 많은 걸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0년 만에 처음 하신 거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예, 너무 짧게 한 마디씩 하시다 보니까 덕담 위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유신 교수님 아까 그 마무리 사인 때문에 말씀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너무 큰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글쎄요, 워낙 큰 주제여가지고 근데 좀 디테일한 얘기 좀 드리면 높아심에서 아까 다 말씀 주시긴 했는데 높아심에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사실은 시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바깥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아까 우리 오상무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우선 안에 교육부터 한다 했잖아요. 그럼 안에 교육만 할 때 생산성 높아지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걸 갖다가 그냥 대체하는 리플레이스먼트 이펙트만 있으면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융합되는 쪽으로 이를테면 뭐 PB나 FP나 또는 뭐 이런 쪽에서 다른 쪽을 끌고 와가지고 그런 정보와 같이 결합해서 융합된 데이터 정보를 갖다 활용해서 근데 AI를 갖다 활용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장을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금투 지금 뭐 세금 들어도 사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그게 세금이 들어오면서 더 컸잖아요. 오히려 이제 로버트 바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쪽에 좀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쪽을 좀 당국하고도 잘 협의해서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이렇게 좀 민관이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까 저 자산 관리 쪽은 저는 이제 AI가 못하는 영역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 예측하고 정보 비대칭이 신산업하고 그다음에 운의 비즈니스는 못 쫓아온다. 한참 동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주기적인 경험론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론에 기초한 것들은 AI지만 연역적으로 오는 것은 지금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혀 다른 주제인데 이때까지 생각도 안 한 주제예요. 근데 그건 뭐 워낙 큰 거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경쟁력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그런 것들 갖다 좀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망분리 이걸 좀 더 규제를 완화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김준 의원님도 그러고 좀 혁신 서비스 같은 걸 적절 활용해서 데이터나 AI를 활용하는 쪽에 좀 가점을 인센티브를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다양한 그런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테스트 베이스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산 관리는 예측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융합 쪽을 가지고 가면 원래 뱅셀 같은 게 나올 때도 막 열광했지만 로버트 바저는 자기가 전부 도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융합될 때 오히려 편리성이라든지 새로운 쪽으로 갈 때 시장이 커지고 갈 거고 그렇게 갈 때 오픈 AI나 그 글로벌 빅텍들이 못 쫓아와요. 얘네들은 그냥 언어 랭귀지로 해갖고 LMM 모델로 간 거기 때문에 전문 분야 정보나 이런 것이 융합될 때 경쟁력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한국에서 해줘야지만 되고 저는 이게 뭐 얘기가 긴데 지금 AI 혁명도 지금 1단계고 2단계 이제 지금 B2B 혁명이 아니라 B2B2C, B2C로 갈 때 25년 전에 지금 인터넷하고 PC 혁명이 일어날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지금 온디바이스 AI 혁명, 그러니까 마이 LMM AI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PC 레벨 그다음에 스마트폰 레벨로 이제 들어올 텐데 그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런 그때 진정한 폭발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금융이나 뭐 딴 쪽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금융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윤 부장님 얘기 주는데 굉장히 동감하고요. 지금 디지털이라고 그러지만 다 로컬라이즈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디지털의 어떤 가장 강점인 시간 공간 제약 없는 시장이 글로벌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로컬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AI 때문에 그런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그 디지털 스탠다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으로 왔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이 태동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아까 뭐 얘기 주셨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자고 송금이 어디까지 간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은 사실은 해외 쪽으로 갈 때 블록체인 정말 진정한 그 유효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 당국하고 민간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토의해갖고 좀 만들 시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길어서. 예, 아까 마무리 사인 때문에 못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줄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윤성관 부장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AI는 잘 모르는 영역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냥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좀 홍보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BIS 중앙은행들이 모이는 어떤 이노베이션 서밋이라고 있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제가 그 강연의 마지막 중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강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제가 이제 그 요지는 이러했었습니까? 화폐, 금융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래서 인간의 진화 역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형성해 왔고 그 신뢰가 금융을 꽃피웠고 현재 화폐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닌가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AI가 정말 인간의 인텔리전스인가 아니면 다른 인텔리전스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궁극적으로 그 신뢰까지는 대체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저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경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퇴직연금과 AI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도 포럼에 갔었는데 그 퇴직연금 그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국민연금도 앞으로 이런 기술이죠.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수익률을 굉장히 높이면은 그 고갈 시기를 굉장히 늦출 수 있고 이 퇴직연금도 좀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뭐 굉장히 또 일리도 있고 또 한계도 있고 뭐 그런 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기용 원장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뭐 충분히 제 말씀을 다 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들 경청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남아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정확하게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시에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종일 또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느라고 여기 계신 여러 토론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여러분께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토론에 수고해주신 업계 최고 전문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24 한국금융미래포럼 함께 하셨는데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금융신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